자, 안녕하세요. 고분자 화학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4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은 3장에 이어서 화학적인 구조, 고분자의 화학적인 구조가 모폴로지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런 모폴로지라는 것은 결국은 결정성 또는 무결정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고분자가 갖고 있는 모폴로지가 결국은 최종적인 고분자의 프로퍼티 또는 제품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이제 3장의 4장의 얘기이고요. 4장에서는 특히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런 다양한 프로퍼티를 이해하면서 고분자의 모폴로지 이해하면서 고분자를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하느냐, 가공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4장의 나머지 파트는 제가 이제 그냥 키워드 위주로 한번 가볍게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자세한 이제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분자 공학 시간에 더 깊이 있게 얘기가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4.3절을 좀 봐주시면, 4.3절은 메카니컬 프로퍼티, 즉 고분자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모폴로지가 결국은 고분자의 최종적인 제품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특히 제품의 메카니컬 프로퍼티라는 얘기는 어떤 강도라든지, 우리가 제품을 사용할 때 그 제품이 기본적으로 어떤 강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뭐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고분자로, 그럼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핸드폰 케이스가 핸드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메카니컬 프로퍼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마모라든지 또는 떨어졌을 때 충격이라든지, 내지는 고분자가 휘어졌을 때 그걸 막아준다든지, 어떤 다양한 어떤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그 고분자가 결국은 그런 얼마만큼 그런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견딜 수 있느냐가 결국은 그 제품의 프로퍼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3절은 이제 그런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다양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5장에서 배우겠지만, 메카니컬 프로퍼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이제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장의 고분자를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 가로축이 뭐냐면 분자량이에요. 분자량과 어떤 물성의 관계, 그죠? 갖고 있는 그 물성, 고분자 갖고 있는 물성, 물리적인 성질이죠. 이 관계는 어쨌든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스코시티도 증가하고, 그죠? 메카니컬 프로퍼티도 증가하죠. 그죠? 당연히 분자량이 커지면 비스코시티는 증가하는 걸 이해할 것이고, 메카니컬 프로퍼티도 좋아지고, 근데 물론 분자량이 계속 증가한다고 해서 이런 비스코시티나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어떤 수준까지 가면은 레벨오프가 된다는 거. 여기서는 메카니컬 프로퍼티만 레벨오프가 된다고 했지만 사실 점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점도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분자량이 3.4승에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 앞에서 이렇게 했죠. 분자량이 있고 여기 점도가 있을 때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3.4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분자량이 커짐에 따라서 점도도 상승하고 메카니컬 프로퍼티도 상승한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그런 프로세싱 메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품을 만드는 어떤 그 뭐랄까 제품을 만드는 쉬운 정도?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용이성? 그쵸? 요것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량이 커지면은 그걸 핸들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점도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잘 녹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용융 상태에서 잘 흐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공하기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가공성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공성은 이런 식으로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레벨오프 내지는 뭐 트레이드오프, 이렇게 트레이드오프다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그죠? 트레이드오프란 말은 이제 레벨오프란 말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렇게 평행이 된다는 얘기고, 트레이드오프라는 것은 하나는 증가하는데 하나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오프라고 이제 우리 앞에서 일정에 설명했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프로퍼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분자량 범위에서, 즉 무슨 얘기냐면 물성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가공성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우리가 정한다는 거죠. 제품이 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워킹 레인지를 우리가 정해서 고분자를 사용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외부에서 가해진 힘들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쉐어 배워서, 그죠? 쉐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쉐어 기억나요?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밀려나가잖아요. 이렇게 밀려나갈 때 가해진 힘과, 그죠? 가해진 힘, 쉐어 스트레스였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나타나는 어떤 쉐어 레이트 내지는
쉐어 스트레인 요거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쉐어 말고도 다양한 힘들이 존재하죠. 텐자일이라는 것은 잡아다니는 힘이에요. 컴프레시브는 뭐야? 누르는 힘이죠. 플렉처는 이렇게 탁 때리는 힘이죠. 이것도 같은 얘기죠. 비슷하죠. 플렉처는 이제 밴딩이고 얘는 어떤 때렸을 때,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뭐 충격에 대한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티그는 뭐냐면 이런 다양한 쉐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힘들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거야. 한 번 가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가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퍼티그라고 그래. 퍼티그. 우리나라 말로는 따지면 굳이 뭐 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한국말로 이상하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힘들이 고분자에 가해졌을 때 고분자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내지는 그런 외부의 힘에 대해서 고분자가 얼마만큼 견디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고분자 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는 쉐어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텐자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얘기입니다. 자, 힘이 가해졌을 때 텐자일, 이렇게 잡아다니는 힘이 가해졌을 때를 텐자일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그때 면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힘이 가해졌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변형, 얼마만큼의 변형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결국은 스트레인이죠. 그죠? 그러면서 요거의 비율이 뭐예요? 모듈러스라 했어요. 텐자일, 이때는 이제 텐자일이니까 텐자일 모듈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해진 힘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형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결국은 모듈러스이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래프잖아요. 여기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인 커브를 그리면 여기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요것에 대해 기울기가 이제 모듈러스가 되는 거죠. 이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식들을 세워요. 요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죠. 요 그래프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모델화 시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뭐 스프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해가지고 여기 같은 얘기네. 스트레인에 대해서 스트레스, 요 기울기가 결국 이제 아까 말한 모듈러스이고 그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스트레인에 대해서 스트레스 커브를 그려보면 이제 세 가지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고분자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리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변형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힘이 가해지면 힘이 계속 가해져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딱딱한 플라스틱 생각해보세요. 거기다 힘을 가하면 보통 여기서는 텐자일이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가해지면 고분자가 잘 늘어나지는 않죠. 대신 스트레스는 엄청 받을 거예요. 힘은 받지만 늘어나지는 않죠. 그게 이제 보통 딱딱한 플라스틱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단면에 우리 고무이죠. 고무줄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고무줄 이런 것들은 힘이 적게 가해져도 쭉 늘어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일레스토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쯤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섬유 같은 것들은 가해진 힘만큼 늘어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확 늘어나죠. 이렇게 이제 이런 거에서 파이버 이렇게 세 가지의 거동을 보인다. 고분자들이 그런 얘기인데 A라고 하는 고분자가 정해져도 고분자의 온도에 따라서 그 고분자가 처해 있는 온도가 예를 들면 일반적인 온도가 TG보다 낮다 그러면 당연히 브리틀 플라스틱의 특징을 보일 것이고 TG보다 한참 위에 있다 그러면 일라스토머 특징을 보일 것이고 요 중간에 있다 그러면 이제 파이버의 특징을 보인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고분자 하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온에서 고분자들이 어떤 거동을 보이느냐 이 세 가지 거동을 보인다는 거죠. 브리틀 플라스틱의 거동을 보이는 고분자도 있고 파이버의 거동을 보이는 고분자도 있고 일레스토머의 거동을 보이는 고분자도 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스트레인 커브를 그려보면 그 고분자가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쭉 써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죠. 고분자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은 이 정도 범위고 뭐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크죠. 모듈러스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것은 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안 했는데 스티프니스라는 것은 요 기울기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모듈러스 값 있죠. 모듈러스 값 앞에서 말한 요 모듈러스 값을 스티프니스다.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성. 근데 여기서 보면은 스티프니스하고 터프니스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유리처럼 이런 것이 딱딱한 강함을 얘기하는 거고 터프니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뭐랄까 금속처럼 그런 강함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티프니스는 요 기울기지만 터프니스는 요 면적이라는 거 뭐 그런 거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티프니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성에 대해서. 그래서 텐자일 스트렝스가 뭐 이런 다양한 고분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이 정도의 값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넘어갈게요. 뒤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5장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도그본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도그본이라고 하는 시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분자를 측정을 하면 이런 거동,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인 커브를 가지고 우리가 고분자의 그런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보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고분자 공학에서 배울 거라 여기서 깊이 있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모델로 설명하는 거야.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딱딱함을 나타내는 것은 이런 이제 스프링.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스티프니스, 아까 말한 스티프니스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터프야, 터프. 단단하면 단단하지만 약간 뭐랄까 금속과 같은 딱딱함이니까. 내지는 요 스티프니스, 요거는 뭐예요? 우리 일라스틱이고, 얘는 뭐예요? 비스코시티. 고분자는 비스코 일라스틱의 특징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 다 설명하려면 모델이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유리 같은 것은 요 일라스틱만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데, 고분자는 두 가지 특징을 다 보이니까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모델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이용하는 모델들이 이제 여기 쭉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걸 이용하는 모델이 나와 있어요. 어디 있더라? 여기 나와 있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한참 전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맥스웰 모델이라든지 뭐 또 뒤로 가면은 뭐 보이콧 모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분자의 특징을,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이런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것들도 고분자 공학에서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지금은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모델을 세울 때 이제 두 가지 컴포넌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왔네요. 아까 비스코 일라스틱. 그래서 비스코의 특징과 일라스틱의 특징을 나타내는, 아까 이거 비스코스는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거고, 얘는 이제 스프링을 이용한 거죠. 대시보드는 우리가 그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기 쭉 꼭 누르면 확 눌러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눌러지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양한 모델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아까 여기 하나 그림 빼먹은 거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뒤로 가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보면 이제 아까 이제 설명 안 했던 거, 요거 아니네, 요거죠. 아까 요 그래프에서 돌아가서 잠깐 볼게요. 요 그래프에서 아까 파이버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요거 보시면은 여기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언덕이 나타나죠. 언덕이. 그러니까 브리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쭉 가해지면은 변형은 거의 안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탁 끊어져 버리죠. 이게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한번 쭉 늘어나고 다시 늘어나죠. 여기 이제 이 피크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면 이렇게 늘어난 다음에 다시 쭉 늘어나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일드라 그래. 일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일드 포인트. 고분자 공학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일드라는 것은 항복이라고 해요. 항복점, 우리는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 항복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 뭐 그 기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고분자가 이런 파이버 같은 특징을 보이거나 고무 같은 것들은 어느 순간까지 쭉 늘어납니다. 힘이 가해지면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얘가 확 늘어나 버리죠. 늘어나서 이렇게 이 항복점을 지나면, 요걸 그럴 때 이 항복점까지를 우리가 일드 스트레스, 요때를 엘롱게이션 앤 일드, 잡아다닐 때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가 일어나는 거죠. 딱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롱게이션 앳 브레이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이 고분자가 견딜 수 있는 힘이다, 내지는 스트레인이다,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점을 지날 때까지는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무 같은 것들을 쭉 다시 도면으로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일드 포인트를 지나기 전까지예요. 만약 일드 포인트를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무가 더 이상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무줄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오랜 시간 어디다 매놓으면 처음에는 얘가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고무가 잘 견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걔가 탄력을 잃어버리고 늘어나 버리죠. 그죠? 이게 이제 일리시블이에요. 이 일드 포인트를 지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 값, 아까 배웠던 모듈러스죠. 모듈러스 값은 온도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같은 고분자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고분자라고 하더라도 어디 있어요? 같은 고분자라고 하더라도, A라고 하는 고분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온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브리틀 플라스틱의 특징을 보일 수도 있고, 파이버의 특징을 보일 수도 있고, 일라스틱의 특징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가 TG보다 한참 위에 있는 온도다, 그러면 당연히 일라스토모의 특징을 보일 것이다. TG보다 한참 아래쪽에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러면 딱딱한 플라스틱의 특징을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요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요 기울기가 이 값인데, 이 값이라고 하는 게 온도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값을 온도에 따라서 쭉 그려보면 일정한 이 값을 갖는 고분자 갖다가 온도에 따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온도를 쭉 올리면서 이 값을 측정해 보면 당연히 이 값은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글라스와 같이 딱딱한 상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가 이 값이 확 감소하는 지점이 생겨요. 그럼 얘는 뭘까요? TG겠죠, 당연히 TG. TG 이상으로 가면 이제 이 값이 확 줄어들 테니까.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또 한번 쫙 이 값이 줄어드는 요게 있어요. 요것이 결정성 고분자, 크리스탈린 고분자에서는 뭘까요? 요 TM이겠죠, TM. 그죠? 그래서 흘러버리는 거야. TM 이상에서는 이제 크리스탈린에서는. 근데 TG는 당연히 이게 없죠. 아니 참 아모퍼스 같은 경우는 요 TM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냥 TM이라는 건 측정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요런 거동을 보이지만 TM이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요 값이죠, 값. TG죠, TG.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측정하면, 온도에 따라서 이 값을 측정하면 우리가 TG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TG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5장에서 배울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모듈러스 값을 측정함으로써 해서 TG를 측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글라스 상태, 딱딱한 상태네요. 글라스 상태고요. TG를 지나면 러버리 상태가 되죠. 그죠? 레더리 또는 러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흘러버리죠. 요거 그래프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성 고분자 같은 경우 아주 굉장히 뭐 예를 들면 100% 고분자다. 100% 고분자가 결정성이다. 물론 이런 고분자 존재하지 않죠. 하면 얘는 TG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결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TG는 거의 묻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TG는 안 나타나고 쭉 끝까지 와서 쭉 흘러버려. 그럼 이게 TM이란 말이야. TM. 이게 이제 결정성 고분자이고요. 세마이 크리스탈은 어떻게 돼? 세마이 크리스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흐르고 한 번 더 흐르고. 이게 세마이 크리스탈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모퍼스도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요걸 TM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그래서 여기가 TG다. TG. 그래서 이제 세마이 크리스탈은 아모퍼스 영역에서 TG가 나타난다. 그리고 분자량이 큰 것은 이렇게 뒤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분자량이 적은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이모레큘러 애시과 로모레큘러 애시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크로스링킹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흘릴까 안 흘릴까? 녹질 않잖아. 그러니까 얘가 TG는 나타날 수 있어요. TG는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크로스링킹 덴시티가 굉장히 높으면 TG는 안 나타나요. 하지만 TG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흐르지 않죠. 녹질 않으니까 이 방향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크로스링킹 된 고분자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거동을 보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동, 앞에서 보이는 이런 거동을 보이는 것은 세마이 크리스탈, 그죠? 아니면 아모퍼스. 그럴 때 이제 세마이 크리스탈 여기가 TG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성 영역 같은 경우는 이 TG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쭉 갔다가 TM이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크리스탈리제이션, 크로싱킹 된 경우는 TG가 나타나는 경우 있지만 TG가 나타난 다음에 더 이상 TM이 안 나타나는 거야. 녹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거동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고분자 공학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거니까 이 부분은 스킵을 할게요. 뭐 모델 같은 것도 이제 고분자 공학 시간 자세히 배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은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요. 4.4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4절부터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말 그대로 좀 키워드 위주로 고분자 갖고 있는 어떤, 아까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봤으면 이제 그러면 서멀 어떤 프로퍼티, 서멀 스테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분자가 보통 열로 이제 가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다양한 가공 방법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녹인단 말이야. 녹인다는 얘기는 열을 줘서 녹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분자가 그 열의 어떤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열적 안정성을 지나서 우리가 가열을 해버린다 그러면 열을 가해주면 당연히 고분자가 당연히 본드 브레이크가 일어나면서 디컴포스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TG라는 걸 배웠고 TM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TC 배우고, 그죠? 그래서 고분자의 열적인 특성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 넣으면은 디컴포지션 템퍼러처 해가지고 TD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낮은 게 TG였고요. 걔보다 좀 높은 게 TC, 더 높은 게 TM이었죠. 얘보다 더 높은 게 TD예요. TD. 그러니까 TD가 돼버리면 TG 이상이 돼버리면 뭐가 돼요? 그 고분자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타서. 뭐 탄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열을 가니까. 그래서 본드들이 다 브레이크 되고 없어져 버린다. 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TD 이상이, TD가 굉장히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그 열에 강한 고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고분자들은 TD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600도 막 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멀 디그레데이션, 서멀 디컴포지션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열에 의해서 산소가 산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열적인 산화가 일어나는 온도가 되게 높은 거, 아까 말한 TD 값이 높은 그런 고분자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수한 목적으로, 얘는 이제 연료전지의 멤브레인으로 사용되는 고분자인데요. 특수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이런 요즘 자동차 같은데 엔진 부분에도 이렇게 고분자들이 사용되거든요. 그럼 엔진은 열이 되게 높잖아. 그런데 이제 고분자를 쓰려면 이렇게 TD 값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고분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고분자가 디그레이션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열적인 온도에서 TD라는 걸 배웠는데 사실 그거를 가지고 디컴포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탄다. 고분자가 이제 더 온도를 확 가해버리면 타버리잖아요. 그걸 이제 플레이버빌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플레임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굳이 뭐라 그럴까? 굳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 열에 강한 걸 넘어서 이제 불에 강하다. 불에 강하다. 난연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난연. 난연이라는 얘기는 타질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머빌리티라는 말을 그렇게 뭐 굳이 해석하자면 할 수가 있는데 고분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멀 디컴포지션이 잘 일어나고 그보다 높진 않죠. 뭐 금속이나 세라믹에 비해서 높진 않잖아요. 막 금속이나 세라믹은 1000도 이상 넘어가는데 얘는 몇백 도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금속이나 세라믹을 고분자로 대체를 하려면 이런 서멀 디컴포지션 온도도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불에 타지를 말아야 돼요. 불에 타버리면 막 우리 유독가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건물에 발생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지를 않아야 된다. 난연이란 말이 굉장히 요즘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고분자를 가지고 그런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을 대체했을 때 뭐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건 난연 쪽이에요. 그러니까 타버리면은 연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난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분자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난연을 하느냐? 플레이머빌리티나 플레임 레지스턴트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분자에다가 그런 타지 않는 성분들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할로겐 같은 것들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이제 할로겐 원소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주면 어디 나오나요? 이런 것들 CL 같은 거 넣어주면은 고분자가 잘 안 탄다는 거죠. 난연이 된다는 거죠. 뭐 그거 외에도 고분자 안에다가 잘 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넣어준다. 그래서 뭐 여기 할로겐 나오네.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도 뭐 거기서 셀프 스스로 꺼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 어떻게 불이 붙느냐, 뭐 이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런 것들을 가능한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고분자는 태생적으로 잘 타기 때문에 그거를 높인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할로겐 원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고분자 안에다가 무기물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고분자가 잘 타지 않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로스링킹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크로스링킹을 시켜버리면 이제 고분자가 잘 안 타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레지스턴스. 이거는 화학에 대한 화학 어떤 내성이죠. 화학 내성. 그러니까 어떤 유기용매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녹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다양한 용기를 고분자로 만드는데 그 담겨져 있는 화학 약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산이라든지 염기 같은데 고분자가 녹아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 용기로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릇으로. 그래서 케미컬 레지스턴스가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케미컬 레지스턴스를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뭐 같은 얘기 앞에서 내열성이라든지 뭐 아까 플레이머빌리티 난연성 같은 것들을 높이는 것과 같은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분자량이 크면 그리고 결정성이 크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앞에서 배웠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플로린 같은 걸 집어넣는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될 거고 당연히 아까 말했죠. 결정성을 높이면 된다. 크로스링킹을 주면 된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케미컬 레지스턴스가 좋고 그다음에 잘 타질 않고 잘 녹질 않고 뭐 그다음에 잘 디컴퍼스가 잘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이제 고분자의 방향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정성을 막 높여버리고 분자량을 높이고 크로스링킹을 시켜서 고분자를 사용을 했는데 사용할 때는 좋은데 그거를 나중에 재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또 그런 일부러 디그레더빌리티를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고분자를 사용할 때는 제대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디컴퍼스가 잘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말 자체가 약간 넌센스인데 사용할 때는 강도가 좋지만 사용 후에는 걔가 쉽게 없어진다. 쉽게 디컴퍼스가 된다. 사실 이런 고분자는 없죠. 어렵죠. 굉장히.
당연히 디컴퍼스가 잘 되는 고분자들은 사용할 때도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고분자를 할 때 디그레더빌리티라고 하는 게 하나의 큰 이슈가 된 게 뭐 80년대, 90년대 이때 고분자 플라스틱 제품들이 막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그게 더 심해졌죠. 그때는 재활용, 그래서 이제 재활용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건데, 초창기의 고분자의 환경 문제를, 플라스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이 디그레더빌리티라는 것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용할 때는 물성이 되게 좋고, 메카니컬 프로퍼티, 서멀 프로퍼티, 아까 케미컬 레지스턴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고분자인데, 사용한 후에는 쉽게 디컴포스가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버려버리면 자연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고분자를 만들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런 제품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제품들을 고분자를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이마트 같은데 비닐봉지 이런 것 때도 활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디그레더빌리티는 좋아요. 그 얘기는 물성도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닐봉지가 막 가져다가 터져버린다든지 비닐봉지가 찢어진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분자 사용할 때는 제품이 좋지만 또 디그레더빌리티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사실 바램이죠, 바램. 그래서 디그레더빌리티한 얘기를 이제 책에서는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 디그레더빌리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빛에 의해서 되는 것과 바이오, 생물에 의해서 되는 것이. 이건 자연적으로 썩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밖에 놔두면 태양 같은 데 의해서 썩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요즘은 연구를 많이 못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물성을 유지하면서 사실 이런 프로퍼티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재활용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디그레이블 폴리머도 만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도성. 전기전도도죠. 전기전도도 사실 고분자는 절연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분자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의 피복이라든지 어떤 대부분의 전자제품의 어떤 하우징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잖아요. 근데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분자들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다.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가 이제 개발된 거는 사실 오래되진 않았어요. 뭐 한 80년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개발이 막 되고 있고, 사실 유기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무기물이나 이런 금속에 비하면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기 제품, 전자 제품을 만든다든지 특히 반도체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얘들은 꿈도 꾸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특히 2000년에 오면서 이런 반도체로 활용을 한 예가 이제 OLED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기존의 LED는 무기물이었는데 유기물을 사용하는 LED가 개발됐다. 이런 것들. 그건 전기 전도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분자 그래서 이제 유기물 중에 하나인 고분자도 이런 전기 전도도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폴리 바이닐 카바졸이라고 하는 고분자입니다. 얘는 폴리에틸렌 유닛에 요 옆에 이제 이렇게 카바졸 유닛을 갖고 있는 고분자인데요. 이 고분자가 어디 활용이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써 있네요. 포토 컨덕팅이라 해가지고 빛을 비추면 전도도를 띠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저 프린터, 그다음에 여러분들 복사기 이런 데 보면 드럼이라고 해서 드럼 이렇게 드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용지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드럼을 지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복사하고자 하는 뭐 그림이면 그림, 뭐 글씨면 글씨가 A4지에 이렇게 쫙 전사가 되죠. 이때 요 드럼에 뭐가 발라져 있냐면 요 폴리바이닐 카바졸, 요 줄여서는 이제 PVK라 그러는데 요 PVK가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사나 레이저 프린터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어떤 가라고 하는 글씨를 썼어요. 그럼 이 가라는 글씨를 컴퓨터가 어디다 보내냐면 이 드럼에다 보내요. 드럼에 딱 보내서 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부분만 예를 들면 빛을 딱 비춰주는 거야. 이 드럼에다 빛을 딱 비춰버리면 그 빛이 비치는 가의 모양이 딱 돼 있는 그 빛 비치는 부분만 이렇게 가라고 딱 이렇게 빛이 비춰주면 요 부분만 뭐가 되냐면 전기전도도를 띠게 돼요. 빛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여기다 토너를 딱 뿌리면 어떻게 될까? 토너가 요 가라고 하는 부분만 딱 달라붙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여기 전도도가 띠니까, 토너도 전도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다 종이를 딱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에 그 가가 그대로 전사가 되겠죠. 이게 이제 레이저 프린터 복사기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즉 빛에 의해서 전도도를 띠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포토 컨덕팅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거 문제가 요거예요. 그래서 요것도가 이제 유사한 것들을 이용한 것들이 이제 OLED, 뭐 좀 태양전지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고, 최초의 이제 일렉트릭 컨덕티비티를 갖고 있는 고분자가 PBK가 일단 이제 상용화돼서 지금 아까 말한 복사기 같은 데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전기 전도도를 띄고 있는 고분자들은 최근에 막 개발돼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양한 어떤 아까 말한 LED라든지 뭐 태양전지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다른 어떤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 응용이 되게 하려고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고분자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안에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도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결정성 같은 것들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도성 띄고 있는 고분자가 아까 이제 PBK도 있었지만 폴리아세틸렌 이렇게 이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번갈아 있는 걸 우리가 컨주게이션이라고 해요. 컨주게이션. 뭐 우리나라로 공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중단위니까 이중결합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파이결합이 있잖아요. 파이결합에 묶여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는 거죠. 여기만 묶여있는 전자가 이렇게 막 좌우로 막 움직여 다니면서 이 분자 내부를 막 돌아다니다 보면 전자가 흐름이 뭐예요? 전류잖아요.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려면 사실 이제 이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뭐 제 수업 중에는 광전자 재료 이런 수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배웁니다. 그래서 고분자에서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이렇게 번갈아 있는 즉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고분자들은 전기 전도도를 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분자들이 여기 폴리아닐린, 뭐 폴리피롤, 폴리사이오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 이용이 되냐면 아까 말한 LED, 고분자를 이용하는 LED, 뭐 저분자를 이용하는 LED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태양전지, 솔라셀 이런 데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뭐 이런 데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컨주게이트 폴리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리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전도도가 거의 뭐 카파급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상당히 전도도가 높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9절은 생략할게. 이건 뭐 너무 복잡하고 요즘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네, 첨가제, 뭐 어디티브 앞에서 한번 우리 고분자 할 때 배웠죠. 첨가제 뭐 그 특수한 목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는 거. 뭐 필러 같은 것들도 첨가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뉴클리어 에이전트 할 때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 뭐야 뉴클리어 에이전트라 그래가지고 그 결정화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아니면 뭐 산화를 막아주는 엔티옥시던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더 자세한 건 물론 아까 3절부터 4.10절까지의 내용의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고분자 공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제가 스킵했던 부분은 굳이 막 깊이 있게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런 그래프 내지는 뭐 설명들을 요거 위주로 좀 한번 쭉 보시면서 4장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장에 이어서 4장은 사실 고분자 공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만 조금 이해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4장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5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